안녕하세요. 영신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요. 자기가 맡은 반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그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살펴주시리라 믿습니다. 강의를 준비한 저는 박디모데라고 합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아마도 남자일 것이라 생각을 하셨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남자 이름을 가진 여자입니다. 제가 짧게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신대학교 교목실 소속의 기관 목사로 있으면서 상담부서에서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신학생들과 함께 만나고 또 일반 대학교 학생들과 채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대학 캠퍼스에서 생활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동수원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어린이 부서와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이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대화하면서 그리고 청년부들을 신방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기 소개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스킨십, 연인 사이의 스킨십 문제,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참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성경을 통해서 최대한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주의할 점들, 어떤 사랑에 대한 책임감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고민을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겠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한 이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부의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는 3, 4학년, 요즘은 좀 빨라졌죠? 이렇게 3, 4학년 어린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지나가다가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끼리 야동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간 당황하셔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셨는데 이제 생각나서 저에게 이야기를 귀뜸을 해주셨던 거죠. 순간 저도 어리니까 한참 호기심 있을 나이죠.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대답은 했는데 그런데 순간 저도 너무 당황스러움을 느꼈던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이렇게 해맑은 아이들이었는데 너무나 낯설게 보이는 거죠. 잠깐 호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가볍게 주의를 주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깐만. 혹시 몰라.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될까?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정쩡하게 제가 대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담당 교육자였던 제가 이런 어린이들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과 어떤 성인지적인 그런 변화에 예민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성교육,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부족함 때문에 제가 성교육에 관련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신교육연구소라는 기관에서 기독교 성윤리 지도사 자격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신교육연구소는 저의 선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공공기관 등을 다니면서 전문적인 성교육 강사로서 일하시면서 연구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성인지적 관점을 연구한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민간 자격과정 성윤리, 특별히 기독교 성윤리 지도사라는 과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자격 과정은 지금도 활발하게 관심받고 있으며 또 많은 부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도 저의 무지함을 조금씩 깨우쳤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 저만 불편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는 참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여겨집니다. 제가 앞서 저의 경우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왜 저는 10대 어린이들에게 야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대화를 직접 들었던 그 성도님은 왜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하시고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저에게 와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교회 안에서 성이란 거의 금기시되는 이야기지요. 마치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이야기처럼 쉬쉬거리게 바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이라고 크게 달랐을까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성이 굉장히 많이 개방되어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 성교육도 좀 더 개방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가 한 10대 후반 정도 또는 20대 후반 정도, 이렇게 최근까지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참 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을 거고요. 아예 좀 무지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대화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대들은 자기 또래 사이 안에서 그릇된 성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성윤리가 무의식 속에 어떠한 필터링, 비판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척 하는 어른들은 아닌지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인식은 해를 더해갈수록 그 의식의 수준이 빠르게 달라집니다. 제가 10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교육 시간에도 단지 이제 성에 대한 우리 여성과 남성 신체적인 어떤 2차 성징이라든지 그에 대한 신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관계나 그 후에 이제 처리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피임 교육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적으로 배우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제 기억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 논란들이 여럿 있고, 또 이 용어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사회의 변화와는 한참 동떨어진, 이 변화의 속도에 한참 뒤처진 그런 공동체로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어 지식의 수준과 의식의 수준이 훨씬 앞서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과 이어져서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앞으로 준비하고 깨우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와 강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청아람 아카데미의 2017년 청년 컨퍼런스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와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얼마나 보는지라는 그런 물음에 응답자들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평균 3.58점,
한국 교회에는 그것보다도 더 적은 2.91점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성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수치로도 한 번 더 확인이 되니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쓰립니다. 이렇게 성평등 지수가 낮은 한국교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TV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교회가 보도되었죠. 정상적인 교회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지요. 교회 성도들을 성노예로 부리며 또 가학적인 폭력을 동반하여 그루밍하여 정말로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까지 말살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움, 아니 치를 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같은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밖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 우리 교회랑 크게 구별되어 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라고 여기죠. 오히려 기독교가 그들에게 근심거리고 사회 악으로 간주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주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어색하고 그 사이의 간격이 멀게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메워보는 시도를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전파하고 또 그 가치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가교가 되는,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같다라는 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따뜻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느낌 드시나요? 어떤 분은 의지가 되고 내 편이다 하는 그런 든든함, 안정감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가족 같다라는 말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좋은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가족 같은 회사 이런 단어, 워딩 들으셨을 때 어떤 분들은 가족 같은 회사? 그건 불가능하지. 가족 같은 회사는 피곤해.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조직으로 느꼈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가족 같다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어떤 질서, 명확한 경계가 없이 선이 없는,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편해져 버린 그런 조직에 대한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는 어떠세요? 서로 정이 넘치고 따뜻하고 서로의 필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회사, 결코 안전한 교회, 안전한 회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 성희롱이 없다? 이런 말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절제가 없는 관심과 사랑은 그 누군가에게는 폭력이고 스토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당사자는 악의가 없었더라도 자기가 했던 그런 사랑의 표현들, 스킨십, 말 한마디가 듣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그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이미 들어보셨고 이미 교육도 받으셔서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성경 본문을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이 성구는 인종, 신분, 성별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교회가 이 누구나 그 어떠한 제약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 복되고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 편지로 쓰여졌을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발언은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여성이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남자의 부속물처럼, 한 재산처럼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의 이름들은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뿌리 내려져 온 가부장제의 모습이 신약시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부장제는 로마시대도 역시나,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역시나 그 가부장제의 긴 역사 가운데, 긴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배경인 로마시대도 역시나 가부장제의 사회였습니다. 고대의 현인들이며 철학가며 사상가들의 발언들만 살펴도 당시에 이 가부장제 아래서 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인식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관이 아니죠. 함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용기는 명령하는 능력에서 나타나고 여자의 용기는 순종하는 데서 나타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죠. 어쨌든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요. 악처를 얻으면 철학가가 될 것이다. 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죠. 여자는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성적 만족을 위해 둔다. 어린 창녀는 육체적 향락을 위해 두고 아내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둔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참 빠았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차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아주 혁명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성을, 남성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여성을 남성과 다를 것 없는 한 사람으로 존중하셨던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끼셨고 그 자매의 집에 기꺼이 초대를 받아 가시면서 우정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의 가정에 있었던 슬픔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지요. 사마리아 여성과 함께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하시던 그 모습도 제자들도 놀랄 노자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남성과 여성이 다를 것 없다? 하나이다? 이 말씀은 정말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미친 소리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혁명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대로 이 세계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한쪽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성경도 여성의 목소리를 많이 배제된 채 쓰여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이 참 안타깝고 한계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쓰여졌던 것, 남성들에 의해 쓰여졌고 남성들 중심의 사회 속에서 쓰여졌기에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이름, 여성에 대한 사건이 부재하다라는 지점은 인간이 성경을 쓴 도구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대부분은 남성 중심의 역사, 사회 조직을 이루는 규칙을 바로 가부장제가 전제되어 있고 그 가부장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썼던 책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족보들도
역시 가부장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이런 배경이 지닌 성경,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성들의 시선에서 불편한 지점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성들도 역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 하고 받아야 하는 말씀인데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성인지적 의식이 좀 더 깨어있는 예민한 성도들은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뿌리 깊게 내린 가부장제 패러다임, 이것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도 세상과 이어져 세상과 함께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성별 차이에 따른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 실천 의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 개인이 자기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느끼고 서로 다름,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인식하는 예민한 감성, 그 예민함을 성인지 감수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상황을 제가 샘플로 가져와 봤습니다. 40대 남성 민수 씨와 준수 씨가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는 친구인 준수 씨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준수야, 너 아팠다며? 야, 배가 쏙 들어갔네? 안 되겠다. 야, 오늘 우리 둘이 가서 몸보신 좀 해야겠다. 내가 살게. 가자. 자,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대화, 민수 씨의 발언 어떠셨나요? 민수 씨의 발언이 친구인 준수 씨에게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했을까요? 제가 느낄 땐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니까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오히려 고마워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요. 오랜만에 민수 씨와 준수 씨가 만나 특별히 민수 씨가 준수 씨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내가 점심 사겠다, 몸보신 하자, 이런 챙기려는 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준수 씨의 민수 씨, 이 친구 관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이 똑같은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준수 씨의 거래처 담당자 40대 여성 민주 씨는 오랜만에 계약건으로 만났던 준수 씨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준수 씨, 아팠다면서요? 배가 쏙 들어갔네요.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 둘이 가서 몸보신 좀 해요. 뭐 먹고 싶어요? 제가 살게요. 자, 이 대화 속에서 준수 씨의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남성 교사 선생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거래처, 상사는 아닐지라도 거래처로 만난, 공적인 관계에서 만난 어떤 여성분이 아팠다면서 걱정하면서 배가 쏙 들어갔네요? 몸보신 좀 해야겠어요. 우리 둘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뭐 먹을래요? 제가 살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좀 당황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준수 씨가 엄청 땀을 뻘뻘 흘렸을 것 같아요. 공적으로 만난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배가 쏙 들어갔다느니 둘이 어디 가서 몸보신 좀 하자. 내가 살게. 발화의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편합니다. 바로 이때 이 거래처 민주 씨가 성인지 감수성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수 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도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 제스처는 자신의 성별과 상대의 성별에 따라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매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제스처 하나가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내가 여성인지 또는 남성인지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말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감각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나아가 이 말과 행동, 제스처는 성별뿐 아니라 상대방의 피부색, 나의 피부색, 나의 신체적 조건, 상대방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연장선에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 교회 안에서 꾸며서 생각해보죠. 고등부 3학년 민지는 여자아이입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민지의 고등부 담임선생님이, 김 집사님이 민지에게 어머, 민지야, 너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예뻐졌어? 살도 빠졌네. 어머머, 화장도 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김 집사님은 여자분이셨고 민지의 담임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사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언급, 그리고 칭찬하는 건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예민하게 받는 사람들은 불쾌할 수도 있어요. 친밀했던 사이라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음 케이스,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이 똑같은 발언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고등부 3학년 이 민지를 아주 어렸을 적에 참 귀여워해 주시던 장로님이 오랜만에 민지가 교회에 나오니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야, 우리 민지, 너 꼬맹이가 이렇게 컸어?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예뻐졌어? 살도 빠졌네? 화장도 했어? 어이구, 다 컸네, 다 컸어, 우리 민지. 자,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 장로님, 남자 장로님이신데 어렸을 적 귀여워해 주셨어요, 민지 양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민지는 이제 고3이고 이렇게 커서는 별로 일면식이 없던 관계 속에서 이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민지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장로님의 의도는 너무나도 반갑고 어휴, 이렇게 장성한 모습이 대견하고 어떤 마음에 벅참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민지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 민지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외모에 예민한 친구였다면 오히려 이 장로님의 발언은 이 민지로 하여금 아주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면대면한 사이에 나의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어르신이 예쁘졌다, 살이 빠졌다, 아이고 화장도 했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외모를 지적한다, 외모로 나를 평가한다 하는 것처럼 불쾌하게 느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나의 이런 언행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를 고려하여 그간의 관행이나 습관을 바꿔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늘 해왔던 대로 하는데 대체 뭐가 불편해진 거야? 라고 말하는 여성도 남성도 있을 것입니다. 불편해하는 세대들의 유별나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뜨끔 하셨을 분도 계시겠죠.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자가 점검 리스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나의 언행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리스트 첫 번째. 나도 모르게 상대의 몸매 전체를 훑어보게 된다. 이걸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면 됐는데 순간 시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훑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 계세요, 간혹. 근데 그걸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참, 그거 기분 나쁜 일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리스트입니다. 칭찬이나 격려를 하다가 상대의 신체에 자연스럽게 접촉을 한다. 정말 예뻐졌다.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그냥 아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널 믿어,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고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죠.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 그런데 사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동료의 미모나 몸매를 직접적으로 칭찬 또는 지적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체격이 있으셨던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 한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머 진짜 많이 빠졌다 집사님, 진짜 라인이 와 예술이다. 교회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저도.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 야, 너 이렇게 말라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니? 많이 좀 먹어, 팍팍 먹어. 야, 이거 정말 곤욕스러운 칭찬은 아니죠. 정말 곤욕스러운 격려, 응원이죠. 정말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불편한 것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제 마음이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어머, 등치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조금 먹어? 먹는 기준은 사람마다 어떤 체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치가 크다고 키가 크다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그날 또 다르고, 여러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주 큰 스트레스예요. 제가 많이 겪어봐서 네,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정말. 자,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죠. 성별 혐오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김여사, 한남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요즘은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은 우리 10대 친구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 혐오적 표현, 남성 혐오적 표현 이런 게 그냥 단지 여자 같아 너, 이게 욕이 되는 사회가 우리 10대들의 사회입니다. 야, 너 여자같이 왜 그러냐? 야, 너 남자같이. 이미 여자, 남자 이 두 단어로도 서로에게 혐오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한 성별 중립적 대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단어 사용에 있어서 이제 좀 성차별적인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유모차. 왜 유모차가 성차별적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안적인 단어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유모차는 사실 그 뜻 낱말풀이만 보면 젖먹이 어머니의 차입니다. 그런데 이 유모차를 타는 사람은 누구죠? 맞아요. 아이들이죠. 우리 아기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 단어는 유아차 정도로 바꿔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말도요. 사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인구 절벽에 다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 출산은 여성이 하는 일, 여성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이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출산을 담당하는 것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여성들이 시집와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구박 많이 받았죠. 아주 큰 부덕이었어요. 얼굴을 못 내밀고 다녔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고 일상적인 표현, 그냥 저출산 하는데 이 표현은 저출생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표현할 때 이런 성에 대해 따라서 성차별적인 표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상대의 거부 의사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아니한다. 하지 말라면 그만해야 되는데 꼭 계속해서 들이대는 경우들이 있죠. 정말 괴로워요. 이거 정말 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인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간섭한 적이 있다. 연인에 대한 지배와 통제.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입니다. 전화를 안 받았다고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다? 물론 급한 일이면 한 몇 통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십 통, 수백 통 하는 것, 이것은 집착이고 폭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를 보면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부분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어떤 지점에서는 참 여성에게 불리해 라고 여길 수도 있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가한 것 같은데. 사실 언론의 단편적인 기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폭력, 성희롱 이런 재판 과정, 사안 처리를 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해할 수 있죠. 우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연 이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요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막을 다 알지 못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저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예민하게, 그리고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이기에 성희롱이 발생할 일이 없다. 자, 9개의 리스트였습니다. 이 9개 중에 몇 가지나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시고 나도 이런 생각 해봤지 라고 이렇게 끄덕여지시나요? 대부분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리스트 중에서 0개에서 3개 정도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런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시는 이런 교육들 함께 참여하시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별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분들이 아니신 거죠. 그런데 4개에서 6개 정도, 이런 분들이 이제 경고 수준입니다. 경고 단계인데요. 언제 어떻게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은 말실수나 언행의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조금 더 분발하여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자기를 점검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7개에서 9개, 이제 7개 이상 되시는 분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문제 행동을 일으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조금 과하게 가시면 내가 이렇게 여겼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표현하시고 이러면 사실 어떤 폭력의 상황의 가해자로서 서게 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점검하시고 돌이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 자가점검 리스트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참 별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문제일까라는 지점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 우리 문제될 것 없이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라고 여겼던 이 당연한 것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성별 고정관념,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죠? 어떤 단어일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성에 따라서 각각 여성은 여성의 역할이, 남성은 남성의 역할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성경 속에 보면 오히려 성경 구절 안에서 여자의 역할, 또 남자의 역할, 여자의 영역, 남자의 영역 구분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같은 경우에 그렇죠. 남자는 이래야 한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 아내는 이래야 한다. 자녀들은 이래야 한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 참 성역할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조하고 또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바로 아셔야 될 것이 이 에베소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사회 전반에 있었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그런 격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패러디였습니다. 과거 그 로마 시대에 다 이렇게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굴레를 씌워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한 가정의 머리인 남성들을 높이는
이런 격언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 사도 바울이 패러디하여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들의 일방적인 여성들에 대한 요구들, 거기에 플러스하여 남성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죠. 여성의 입장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너희 남편들 이래야 한다. 너희 남편들 여성을 끝까지 사랑해줘야 돼. 너희 남편들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남편들에게 여성의 그 상황과 그 여성의 아내 된 그 여성들의 아픔, 어려움들을 깨닫게 하고 또 너희도 이렇게까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관계로까지 끌어올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패러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느낄 땐 참, 뭐 이렇게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진짜,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지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역할 고정관념, 성경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다만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개념으로 돌아와서 성역할 고정관념,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젠더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젠더 들어보셨죠? 젠더 갈등, 젠더적 기반 성폭력 이런 식으로 젠더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요즘 그 개념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한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어떠한 역할, 능력, 기질을 젠더, 성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남자다움, 남성성, 여자다움, 여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성정체성의 인식도 자기가 속한 집단과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죠. 어린 아기들은 18개월이 되면 대부분 성별에 대한 개념이 차츰차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서 자기의 성별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하죠. 자기 성의 역할을. 6살까지는 무려 자아의 70%가 형성된다고 하죠.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선생님과 그리고 또래 아이들 간의 역할 놀이의 모습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고정된 성 역할이 그대로 이식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들 변화되고 있고 여전히 좀 그래도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의 교과서 속에서 성 역할의 모습은 보통 장을 보러 갈 때 어머니와 함께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아버지는 퇴근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성보다 더 다양하게 남성의 직업군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이래야지, 남자아이는 이래야 돼. 이렇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는 이 여자가, 저 남자가 이 뒤에 붙어졌던 보편적인 모습들, 이제는 편견이 된 시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성별에 상관없이 자기의 흥미와 취향을 존중받으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이 성별 고정관념을 은연중에서 가장 잘 이식해주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별에 따라 여신도 남신도 이렇게 나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각자 맡아서 사역하는 분야와 영역들이 생각보다 고정적입니다. 뭔가 서로 위치를 바꾼 거나 영역들을 바꿔서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있죠. 고정적인 것들.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과거의 남성과 여성에게 배움의 기회가 달랐고 그리고 서로의 역할과 영역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들여와서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놓고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 연습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도 그래 왔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구분되어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 다 은혜로 감사로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옳았다, 그때는 괜찮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부장제의 폐해, 여전히 답습하여 많은 소란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남성 위주의 권력 구조가 아주 뿌리 깊이 내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여성 성도들의 이해, 여성 성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어지는 것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여성 성도님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늘 그 자리를 겸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조금 튀는 여성 성도님들 중에 조금 튀는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여성이 여성을 견제하는 일도 번번이 있었습니다. 남성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소위 드센 여성들, 남자가 볼 때 드센 거지 절대 드세다는 표현이 그냥 보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덕스럽지 못하다, 이런 지점들도 다 남성에 의해서 평가받는 여성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도 그런 인식 속에서 함께 살아왔다 보니 뭔가 좀 튀는 우리 새로운 새가족이 있다거나 저 집사님은 정말 좀 특별해, 유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같은 여성임에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아유, 그렇게 나서봤자 덕이 없어. 괜찮아. 이러한 모습들, 젊은 남성과 여성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좀 달라진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인지적 교회 교육을 가능하게끔, 성불평등과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자랐던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더 평등한 교육을 받고 평등한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교사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변화의 노력이 필요할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차별적 태도를 순화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데 오면 다 남자가 하는 거야 라는 말, 혹시 내가 한 말은 아닌지, 힘쓰는 건 남자, 그 옆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건 여자, 수련회나 이런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다 보면 이제 외부로 나가거나 또는 1박을 하면서 보통 고기 파티를 하죠. 삼겹살 파티를 하죠. 그러면 꼭 고기를 굽고 숯불을 피우는 역할은 남자 청년 선생님들, 남자 집사님들 주로 하시죠. 그런데 그때 여자 청년들은 뭐 하고 있죠? 수고하시네. 너무 더우시죠. 땀 닦아주면서 쌈을 싸주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고정된 정해진 역할들이 아닌데 우린 너무나도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건 결코 남자라서 하는 거 아니고요. 여자라서 하는 일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됩니다.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남자 집사님들이, 남자 청년들이 도맡아 할 필요 없습니다. 여성이라면 여성이라도 운전을 잘할 수 있고 오히려 부모님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차량 운행하시면 오히려 그 관계도 또 부모님들도 안심하시고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 줄이기입니다.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해보자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2차 성징이 시작되죠.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변화도 아주 큽니다. 그런데 내가 맡았던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 기억하면서 여전히 그 어린아이 대하듯 한다면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 변화된 모습에 걸맞게 우리도 그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부서별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좀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교육을 시도해보자 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발달 연령에 따라서 성인지 교육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유아 시기, 우리 유아 유치부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시기이죠. 나밖에 몰라요. 그쵸?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몸에 대한 호기심도 아주 많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폭발하는 시기죠. 이 시기 어린이들에게는 나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해 주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그리고 나는 이 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교육 활동들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영유아 시절에 그 아이들 때와는 비교되게 크게 달라진 점은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에서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 그리고 또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계의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은혜,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차원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의 수준, 이런 지적인 수준, 그리고 감성적인 수준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등학생들에게는 이제 양성,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 남성과 여성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한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서로 평등하다, 이렇게 본질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우리 반별 모임을 하면서도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자라서 여자라서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남자애들이 와서 이거 좀 옮겨, 이런 게 아니라 애들아, 힘 있는 친구들은 여기 와서 이거 옮기는 거 좀 도와줘, 우리 같이 하자. 여자애들은 따로 짐 나르지 말고 청소해, 정리해,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습관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나왔던 말들을 조금씩 바꾸어서 말해보시면, 표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초등학교 시기 이제 이성 친구 관계의 이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성 간의 교제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소중함, 자기 몸의 소중함,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폭력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교육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주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있죠. 2차 성징이 시작됐고요. 이미 보통 3, 4학년 때부터 요즘은 다 시작하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 아이들, 특히나 고학년 여자아이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지죠. 화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옷 사는 거, 이렇게 외모에 대한 꾸미는 것을,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곳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그래서 이때 우리 교회에서는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 모두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모와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성상품화, 외모 지상주의, 이런 지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는 정말 이 아이가 한 그 어떤 모습의 구체적인 칭찬을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아이들 가운데서는 야동이라든지 이런 음란물, 그리고 이런 모든 선정적인 문화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중독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금 녹여서 제안을 이렇게 성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대비를 하고 또 성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청소년들은 이제 이성교제를 보통 한 30-40%는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교제를 하면서 생겨나는 고민들, 관심들, 이슈들이 많죠. 최근에는 더더욱 우리 교사분들이 느끼실 텐데 아이들이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보면 와,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서로 사귀고 뽀뽀하고 뭐 포옹하는 사진들 아무렇지 않게 프로필로 해놓고 이렇게 자기를 노출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10대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죠. 교회 안에서 사귀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 사귀는 경우는 좀 더 예민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성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문제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뭐 스킨십에 관한 것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폭력과 성희롱 이런 개념들, 그리고 예방교육을 특히나 고민하여서 꼭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안에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미리 해두셔서 매뉴얼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끼리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문제 속에서도 이런 성과 관련된 성폭행, 성희롱 이런 사건들이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이시는 그 10대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 우리 교회들은 아니다? 100% 확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충분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늘 미리 대비하는 그런 준비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쭉 발달 연령대별로 성교육이 필요하다, 성인지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부서에 있는 아이들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우리가 함께 뭐 이번 주는 특별한 주일이야 해서 이렇게 특별한 주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해, 이렇게 드려야 해, 미리 답을 제시하고 미리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의견도 수렴하여서 좀 더 우리가 평등한 공동체, 그리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공동체로 바뀌어 나가기 원합니다. 아주 고립되고 그리고 꽉 틀어막혀 있는 공고한 그런 자율성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나이도 성별도 어떤 신체적 조건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그것을 꿈꾸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서는 조금 주의하실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건 좀 위험하다 싶은 지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크레이션 활동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를 보면 이제 마사지하는 그런 몸풀기 활동들이 있죠. 그런데 이성 간의 이런 마사지 활동들은 조금 이제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막대 과자 게임, 이렇게 얼굴 볼로 뭔가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 신체적인 접촉이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뭐 성경학교 이런 외부 활동들 하다가 이제 워터파크를 가거나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름에 많이 물놀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물놀이를 준비하면서 이 물놀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한 4-5시간 이렇게 길게 잡잖아요. 그런데 사실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생리로 인하여서 사실 그런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고민하는 경우가 변번이 있어요. 아, 놀고 싶은데 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참가조차도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부터 내가 불편한 지점은 우리 아이들도 불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물놀이나 이런 물놀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함께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 배려받고 있구나. 내가 물놀이 못해도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앞서서 이런 것들을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치가 크고 좀 숫기가 없는 아이들 수영복 입고 갈아입고 막 뛰어놀기 싫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모두를 고려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율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선물이나 활동 자료들도 성별에 상관없이 취향을 존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조금 열린 물품들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이거, 남자아이들은 이걸로 하자. 이렇게 따로 구분을 두어서 선물이나 상품을 선택하지 마시고 단체복 또는 이렇게 단체 선물 맞출 때에는 여성, 남성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보다는 중립적인 색깔과 스타일로 우리가 고려해서 선택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케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엄마와 아빠와 남편과 아내로,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진 힘은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비하면 훨씬 우위에 있는 힘들입니다. 더 힘을 가진 우리가 먼저 배우고 익혀서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강한 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통전적으로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기독교, 교회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사실 낯설고 그거 공부해서 뭐해? 다 아는 것들인데 뭘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나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아이들과 다시 만날 때 좀 더 나의 자세, 나의 태도, 나의 언행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지혜로운 표현으로 우리 아이들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